오늘의 이야기는 개성의 인삼장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으로 상단의 여인과 이름을 숨겨야 하는 사내와의 인연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거짓골의 일꾼인 그 사내는 어떤 사연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개성 북문 밖 장터가 북적이는 날이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율죽 냄새와 인삼가루 향이 뒤섞인 장터 한복판은 활기와 긴장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한복판에서 삼윤상단은 상단주의 딸 유나를 처음으로 무역 현장에 내세웠습니다. 삼윤상단. 그 이름은 조선 최고의 인삼 상단을 의미했고 이조판서보다도 더 큰 권세를 휘두른다는 윤만재 상단주의 유일한 후계자가 바로 유나였습니다. 겉으로는 고운 비단 치맛자락이 우아하게 펄럭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생애 첫 외국 상인과의 거래를 앞두고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유나가 상대해야 할 이는 청나라 심양 출신의 무역상 강시텐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와 무뚝뚝한 표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말투였으나 그 안에는 항상 조롱과 경멸이 배어 있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령삼이요. 강시태는 탁자 위에 놓인 세 뿌리 홍삼을 집어들고 코끝에 가져가더니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허허, 내 고향 백성도 이보다 나은 것을 길가에서 흔히 캐는데 말이오. 통역을 맡은 아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하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아가씨 강사각께서는 시세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나는 긴장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경험하며 배우라는 뜻으로 오늘 그녀를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청나라 말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 강시텐의 말투는 비틀어진 독침 같아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을 원하시는지요? 유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반갑시오. 어차피 명나라도 다 망했는데 이삼이 무슨 황제의 약이라도 된단 말이오. 그 말이 허공에 울리는 순간 뒤편에서 짐을 나르던 한 사내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허름한 베옷에 색바랜 천을 덧댄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를 읽고 세상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그를 그저 보잘것없는 짐꾼으로만 여겼기에 그의 행동은 더욱 의외로 다가왔습니다. 이 인삼은 그가 유창하고 단단한 청나라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삼남 지방의 기름진 토양을 5번 갈아엎고 6해를 정성껏 키워낸 진귀한 근삼입니다. 올해 북경 시세로 따져보아도 지금 윤 아가씨께서 부르신 값은 오히려 시세보다 낮은 편이지요. 청나라 상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사내는 짐짝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지난 개해년 북경 수진행 인삼 수매표입니다. 당신들 본가 상단이 발행한 공문이지요. 여기에는 분명히 조선 삼윤상단이 납품한 인삼의 등급이 최고 등급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역 아저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 역시 놀란 눈으로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겸손하면서도 반박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나라 상인은 잠시 얼굴이 굳더니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여? 조선에서 이토록 유창한 청나라 말을 구사하는 짐꾼은 처음 보만. 사내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저 떠돌며 품을 파는 천한 일꾼일 뿐입니다. 인삼 무게나 달고 종이 심부름이나 하는.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몸을 돌려 짐짝을 다시 들었습니다. 청나라 상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고 이 거래는 유나의 첫 성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잠시 후 유나는 그 수수께끼 같은 사내를 따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방금 그 말솜씨 어디서 배우신 것입니까? 어릴 적 잠시 궁 서쪽에서. 그는 짧게 답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와 다시 만날 일이 있으리라 마음속으로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개성 장터 뒷마당 외줄에 걸린 등불 하나가 바람에 기우뚱거릴 무렵입니다. 이어는 아무도 없는 창고 구석에서 손에 쥔 어머니의 작은 옥놀이개를 바라보다가 불쑥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밤이었습니다. 세자 책봉이 있기 전
왕의 서자였던 그는 후궁의 아들로서 궁궐서편, 이름 없는 정각에서 조용히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처럼 들이닥친 어머니는 눈빛 하나로 아들의 책장을 덮게 했습니다. 이현아, 여긴 이제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으나 단호했습니다. 내 외가가 무너졌다. 조정은 청과 가까웠단 이유 하나로 내 외조부를 역적이라 부르고 있다. 곧 너를 찾을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온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루한 옷 2벌, 낡은 갓 하나, 청나라 말로 쓰인 책 1권, 옥놀이개 하나, 그리고 한 꾸러미의 엽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살아라. 이름을 쓰지 마라. 말도 글도 과거도 다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 이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6의 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다. 그러니 나는 너를 잇는다. 나의 아들, 이현은 오늘부로 없다. 그녀는 등을 돌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있습니다. 허나 정말 살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잊혀진 자의 것이었습니다. 개성장시 초가을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상단 앞마당엔 바람이 심술궂게 깃발을 쓸었습니다. 사면상단은 내일 있을 청상단과의 인삼 대거래를 앞두고 문서 정리와 품질 표기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이현은 한켠에서 인삼 뿌리를 닦으며 청어로 된 수의표와 견본서를 슬쩍 바라보며 정오차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으로만 문서를 따라가며 작은 메모지에 몰래 시세 계산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상단의 대방 중 한 사람, 엄참뽕이 다가왔습니다. 거기 너 지금 본 것은 뭔가? 짐꾼이 무슨 수의표를 읽는단 말이냐? 이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청나라어로 된 견본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끝엔 필사된 청문체로 그가 외웠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참봉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이현을 노려봤습니다. 이걸 내가 썼느냐? 청어를 아는 자가 장터 일꾼 짓을 하진 않지. 이현은 말없이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숨소리 하나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유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그가 품삯을 덜 받는 대신 문서를 옮겨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엄참봉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은 왜? 유나는 고개를 들어 또렷이 말했습니다. 제 선생께서 말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큰 재주를 가진 자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상인의 덕목이라 하셨지요. 엄참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나의 말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단정히 접어 자기 옷자락에 넣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도 거슬리지 않는 품격 있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유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오늘 일은? 유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감추고 삽니다. 헌데 당신은 숨기는 법조차 단정하군요. 이현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마루 끝에 홀로 앉아 종이를 정리하던 이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해가 뉘엿하게 기우는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이현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니, 감히 묻지도 못하겠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멈칫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저곳을 떠돌며 날품을 팔지 마십시오. 여러 상단이나 장사치들을 위해 그 재주를 흩뿌리지 마시고 이 상단에서 저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왔듯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리다. 이현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감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인삼 장시에서 그녀를 봤을 때부터 그는 이미 유나의 눈빛에 이끌려 있었습니다. 이현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씨께서 원하신다면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 말은 곧 약속이 되었고 그날부터 이연은 더 이상 쫓기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사륜상단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륜상단은 이연의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상술 덕분에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나는 그를 단순한 조수가 아닌 상단의 중요한 일원으로 대우했고 중요한 결정에 항상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봄날 아침, 유나는 창고 한쪽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는 이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북경으로 보낼 인삼 포장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상자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워 일하셨군요. 유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면 운송 중 손상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유나는 그의 옆에 앉아 도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번 놀랍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상단은 지금처럼 번창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연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씨 덕분입니다.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여름이 오고 그들은 함께 강원도 산지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인삼 재배지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며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상단을 이어받게 된 부담에 대해 털어놓았고 이연은 비록 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책과 시를 좋아했던 자신의 취미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둘은 작은 산골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유나는 문득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하기로 한 것을. 이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씨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고 개성장시에서 열린 큰 거래에서 사륜상단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유나의 아버지 윤만재는 이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내 딸이 좋은 사람을 알아봤구나. 내가 우리 상단에 있어 다행이야. 그날 밤 상단의 정원에서 유나와 이연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말보다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궁금해요. 이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그의 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나는 살며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나도 당신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단으로 인삼을 구하러 온 한 노인이 이연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입을 틀어막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얼굴, 저 눈빛 대군마마.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고 갑자기 노인은 상단주 윤만재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다가갔습니다. 상단주 나으리 신뢰를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저는 전하의 내전에서 수십 년을 몸담았던 내시 김세락이라 하옵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저 젊은이는 분명 서쪽 별당에서 모셨던 숙빈 마마의 아드님 대군 이연 마마이옵니다. 유나와 상단 사람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만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 말에 거짓이 없는가? 김세락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죄인도 아니었고 관직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척의 몰락으로 그 어머님이 스스로 아들을 내보내 숨긴 것일 뿐입니다. 그때 상단을 찾은 사신이 급히 전달문을 내밀었습니다. 윤만재가 그것을 펼쳐 읽었습니다. 조정에서 지난 달에 기별이 왔습니다. 조정은 청과의 사절을 맞이하고 드디어 신리를 택해 공식 교류를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무너졌던 이연 대군의 외가가 복권되었다 하였습니다. 이연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눈엔 흔들림과 담담함이 동시에 맺혀 있었습니다. 김세랑 노인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즉시 조정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대군 마마께서 무사히 계셨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유나는 조용히 이현의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덮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오셨든 제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날 밤 윤만재는 유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엄숙했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하시려는 것입니까?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만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그가 대군이라니. 유나는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연의 비범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렇다면 이현 대군을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윤만재는 잠시 묵묵히 차를 마시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대군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도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군이 상단의 일꾼으로 지내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숙빈 마마께서는 대군을 살리기 위해 숨겼지만 이제 외가가 복권되었으니 대군은 마땅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아프지만 그분은 왕실의 혈통이시니 민간에 묻혀 살 분이 아닙니다. 윤만재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너의 마음이 대군에게 향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군과 상인의 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아끼고 존중해도 그분은 결국 왕의 피를 이은 대군이다. 유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분이 여기서 행복해 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현은 다음 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김세랑 노인의 집을 물어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대군의 걸음걸이가 어색했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안으로 이현이 들자 김세락은 놀란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이현이 재빨리 그를 막았습니다. 김상공, 일어나십시오. 저는 더 이상 당신이 절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김세락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습니다. 대군 마마,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이현은 그 앞에 정중히 앉아 깊은 목례를 했습니다. 김상공, 어제 저를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신 마음, 그리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모두 감사드립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 운명을 제 스스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김세락은 놀란 눈으로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공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정의 권력은 날마다 바뀝니다. 오늘은 북인이 집권하고 내일은 남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같은 왕의 자식들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런 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군 마마, 이제 외가가 복권되었으니 그렇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권되었다 하나 내일은 또 어떤 바람이 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단지 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김세락은 한참을 침묵하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군 마마의 뜻이 그토록 확고하시다면 이현은 간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저를 보셨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김세락의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늙은이는 죽을 때까지 입을 닫겠습니다. 이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김세락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궁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숙빈 마마님께 대군께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숙빈 마마께서는 아드님을 보내고 언제나 슬퍼 보이셨습니다. 궁 서쪽 별당에 홀로 앉아 때때로 허공을 바라보시곤 하셨지요. 김세락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잠시 후 이연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김세락의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김상공, 어머님께 꼭 전해 주십시오. 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리고 어머님의 선택이 저를 살렸다고. 김세락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대군. 아니, 이연도령. 이연이 상단으로 돌아갈 때 밤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상단으로 돌아온 이연을 유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갔었습니까? 유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상공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유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그저 이현입니다. 대군도 왕자도 아닌 그저 사면상단의 이현입니다. 이연은 유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찾은 것은 단순한 숨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유나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왕실의 혈통이십니다. 저희와는 이연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군이 아닙니다. 그저 이현일 뿐입니다. 상단의 일꾼으로 인삼을 다루는 상인으로 살아가는 이현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옥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 놀이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유나는 이연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결심이 확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윤만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연, 아니, 대군 마마. 결정하셨습니까? 윤만재가 정중히 물었습니다. 이연은 깊은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상단주님. 제 생명과 제 자유 그리고 제 행복을 주신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유나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윤만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군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에서는 김노인에게 전했습니다. 애초에 이현 대군을 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이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만재는 한참을 바라보다 마침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그저 이현이요. 우리 상단의 일원이자 내 사위가 될 사람이요. 유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면상단은 조선에서 가장 번창하는 상단이 되었습니다. 이연과 유나는 함께 상단을 이끌며 청나라와의 무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겨울밤 달빛이 밝을 때면 이연은 어머니의 옥놀이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이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진정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때 찾을 수 있으며 이 이야기는 비록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소중한 가치와 기억은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또한 유나와 이연의 사랑처럼 진정한 관계는 상대의 과거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꽃 피울 수 있다는 것도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 채널을 찾아주신 귀한 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로 부임한 사또가 어릴 적 친구의 아름다운 아내를 탐내어 천하의 악독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에 휘말린 남편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내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녀는 사또의 계략에 맞서 남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금사년에는 백성들에게 사랑받던 이방 김수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방직을 맡게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김수환은 이방으로서 관아의 실제 행정을 담당하며 어려운 처지의 백성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빈농에게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주며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윤 씨는 뛰어난 미모와 지혜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새로운 사또 박희만이 부임해 왔습니다. 박 사또는 어릴 적 김수환과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운 친구 사이였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서로 달랐습니다. 김수환의 가문은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몰락했고 박희만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김수환과 재회한 박희만은 겉으로는 자기 수하의 이방인 김수환을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릴 적 항상 자신보다 뛰어났던 김수환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아름다운 여인 윤 씨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기에 관아의 녹을 먹는 이들과 그 식솔들이 사또에게 인사를 드리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이미 이방 김수환의 아내임을 알고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옛 친구를 모함하는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 일하던 김수환은 갑작스럽게 사또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이방 김수환 관아의 은삼백냥이 사라졌어. 재정을 담당하는 그대가 횡령한 것이 분명하오. 사또의 갑작스러운 질타에 김수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또나리, 이것은 분명 오해이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관아의 은자를 훔치겠습니까? 저는 평생 청렴하게 살아왔으며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해왔습니다. 부디 제 결백을 믿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또는 이미 증거를 조작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은자가 그대의 집 뒤편 창고에서 발견되었어. 부인할 수 없을 것이오. 내 이미 관아에 포졸들을 보내 확인했어. 당장 그대를 구금하겠어. 실제로 사또는 밤중에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은자를 김수환의 집 창고에 몰래 숨겨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는 분명 누군가의 음모이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음을 사또나리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수환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또는 포졸들에게 냉정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내일부터 신문에 들어갈 것이다. 관아의 재산을 횡령한 것은 아주 큰 죄인이라. 그러니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은 김수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관아의 옥사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관아를 찾았고 그곳에서 남편이 횡령죄로 투옥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서방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면회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윤 씨의 간청에 포졸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다가와 윤 씨에게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사또나리께서 부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로 내실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또의 내실로 안내된 윤 씨 앞에 박희만이 나타났습니다. 연부인 앉으시오. 차 한잔 하시오. 사또 나리, 제 남편은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사또는 느릿하게 차를 마시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신문을 시작할 것이오. 횡령죄는 중대한 범죄이니 매질도 피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러나 사또는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부인께서 하룻밤 나의 곁에 있어준다면 이 사건은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어. 윤 씨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또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남편은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사또 나리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신문이 시작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이다. 그대의 남편은 이미 확실한 증자가 있어 유죄가 입증될 것이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오. 하룻밤의 희생으로 남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야. 윤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도 사또 나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냉정을 되찾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또,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윤 씨는 먼저 관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충직한 노비 삼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삼손은 이전 사또 시절부터 이방 김수환의 정직함을 알고 있었고 김수환이 가난한 노비들에게도 언제나 인간적으로 대해주었기에 그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또의 악행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와 다른 노비들이 실제로 사또가 은자를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삼손의 도움을 받아 관아의 옥사로 향했습니다. 삼손은 윤 씨에게 낡은 관노의 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마님, 이 옷을 입으시면 포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삼손은 옥사를 지키는 포졸에게 술을 권하며 그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렸습니다. 윤 씨는 그 틈을 타 옥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옥사 안에서 남편 김수환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김수환은 아내의 낮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내의 얼굴을 알아본 그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웬일이오? 위험할 텐데. 윤 씨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서방님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김수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가 증거까지 조작했소. 나를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사또가 당신까지 해칠까 두렵소. 제가 어찌 서방님을 이대로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이미 계획이 있어요. 삼손이와 다른 노비들이 사또가 은자를 옮기는 것을 보았대요. 김수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이오. 네, 그리고 이전 사또님이었던 이경재 관찰사님께도 도움을 청할 거예요. 김수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당신을 혹시 당신에게 무슨 제안을 한 것은 아니오?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또가 당신을 풀어주는 대가로 제게 하룻밤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겁니다. 김수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몹쓸 사람. 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서방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제가 꼭 당신을 구해낼게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삼손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포졸이 곧 돌아올 겁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윤 씨는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게요. 잘 버텨주세요, 서방님. 김수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믿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오. 윤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옥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윤 씨는 삼손과 관아의 다른 노비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노비들 중에는 춘섭, 월선, 덕구 등 김수환이 평소 잘 대해주었던 충직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방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삼손이 말했듯이 여러분이 사또가 은자를 옮기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그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세요. 노비 춘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그날 밤 저와 덕구는 관아 뒤편에서 사또와 그의 신복들이 은자 괴짝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또는 문서고에 있는 은자를 빼내어 자신의 거처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다시 일부를 마님의 집 창고로 옮겼습니다. 월선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사또의 거처에서 일하는데 분명히 마루 밑에 뭔가를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또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마루 판자를 들어올려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또의 별채에 은자가 숨겨져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삼손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또는 매일 저녁 동원에서 공무를 보고 늦게 돌아옵니다. 그 시간에 별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윤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그대가 나와 함께 갑시다. 삼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반대했습니다. 마님,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볼수록 증인이 늘어나는 것이니 그 또한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소. 그날 밤 윤 씨와 삼손은 조심스럽게 사또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사또가 동원에 있는 동안 그들은 별채 마루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월선이 미리 알려준 대로 윤 씨는 느슨한 마루 판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인 것 같소, 삼손. 삼손은 조심스럽게 마루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열었고 그 안에는 분명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우리는 서둘러 이 사실을 관찰사님께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서둘러 여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윤 씨와 삼손은 급히 마루 판자를 원래대로 놓고 나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공로비였고 그들은 무사히 별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소. 다음으로는 관찰사 이경재 나리께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야겠소. 관찰사에게 편지가 당도했을 무렵 윤 씨는 사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또 나리, 제 남편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사또 나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남들의 눈이 두려우니 내일 밤 자정에 저희 집 창고 뒤편에 작은 별채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사또는 윤 씨의 답장에 기뻐하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김수환의 부인을 자신이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또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자정, 사또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윤 씨는 아름답게 차린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향이 나는 등불을 켜놓고 정갈한 안주와 함께 술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또 나리, 오늘 밤은 날이 차가우니 한 잔 드시지요. 제가 직접 데워온 좋은 청주입니다. 사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윤 씨의 친절에 경계심을 풀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셨습니다. 윤 씨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사또의 얼굴이 점차 붉어져 갔습니다. 네 잔째를 비우고 난 사또는 이제 취기가 완연했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또 나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지요? 제 남편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또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습니다. 윤 부인, 이제 곧 그대는 나의 여인이 될 터인데 솔직히 말해도 되겠지. 사실 그런 건 중요치 않소. 윤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전 알고 싶습니다. 은자는 정말 우리 집 창고에서 발견된 건가요? 사또는 술 기운에 방심한 채 웃었습니다. 발견이라. 재미있군. 윤 씨는 천천히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젯밤 관아의 노비들이 이것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신복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본 노비들의 증언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윤 씨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에는 은자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창고가 아니라 사또 나리 개인 별채의 마루 밑에 500냥을 숨겨두셨다고요. 이는 윤 씨의 순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취기가 오른 사또는 이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500냥이라고? 말도 안 돼. 그것은 뭐하며? 내가 그곳에 숨긴 은자는 겨우 100냥뿐이야. 500냥은 너무 과장된. 사또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별채의 문이 열리고 관찰사 이경재와 도 감찰기관의 여러 관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뒤로는 관아의 노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퀴만 내 이놈, 내가 방금 한 말을 모두 들었다. 이제 내 죄를 인정하겠느냐? 관찰사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사또는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취기가 순식간에 달아난 듯 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감찰사 나리. 전현이 나를 속인 것입니다.
그때 노비 삼손과 다른 노비들이 앞으로 나와 사또가 직접 은자를 옮기라고 지시했던 일과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까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한 노비는 심지어 사또의 별채 마루 밑에서 100냥의 은자를 직접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삼손이가 나와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사또께서는 평소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김수환 이방을 시기하고 모함했습니다. 김 이방은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으며 저희 노비들에게도 인간적으로 대해준 유일한 양반이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자 사또에게 변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관찰사는 곧바로 사또를 포박해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별채의 마루 밑을 뒤져 숨겨놓은 은자를 발견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수환, 어릴 적 너는 항상 나보다 뛰어났지. 네가 가진 것은 다 빼앗아 버리고 싶었다. 그 질투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사또는 이제는 의미 없는 후회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박사또는 파직되어 먼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김수환은 결백을 인정받고 즉시 석방되었으며 관찰사 이경재의 추천으로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방 김수환, 그대의 결백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의 청렴함과 백성들을 위한 헌신이 널리 알려졌소. 이에 나는 그대를 도관할 하부기관인 선해청의 서리로 임명하고자 하오. 그대의 청렴함과 재능이 백성들에게 환국을 공정하게 빌려주고 나라의 경제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오. 김수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관찰사 나리. 저는 단지 제 직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관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겸손함 또한 가상하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대는 그대의 아내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오. 윤씨 부인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김수환은 아내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수환과 윤 씨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몸은 죄인 신세로 평생을 보냈을 것이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소. 윤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부란 원래 서로 돕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이 평소 백성들과 노비들에게 베푼 선행이 이번에 우리를 구한 거예요. 아니요. 당신의 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소.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제가 시집 올 때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상자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열려전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책을 읽으며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이 책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었답니다. 김수환은 감동하여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금산현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김수환이 도와주었던 가난한 농민들은 그의 집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비들은 더욱 충성스럽게 김수환을 모셨고 삼손은 특별히 김수환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수환은 더 높은 관직에 올라 더 많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고 윤 씨는 현의 부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그 집안은 대대로 청렴하고 지혜로운 가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의 지혜로움을 칭송했으며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금산현의 전설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과 지혜로운 여인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죠. 왕좌에 앉은 임금이 천천히 시선을 들어 노련한 정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승대감, 내 어릴 적 대감께서 과거에 장원급제하시어 이름을 떨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한양 전체가 떠들썩했다더이다. 정승의 이름은 이윤겸이었습니다. 백발이 희끗하게 스친 관모 아래 그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은 그날 이후로 늘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살짝 의아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주는 누구에게 배우셨소? 그대의 스승은 대체 누구였단 말이오?
이윤겸 대감은 잠시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 끝에는 풋풋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는 공손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모든 시작은 한 비천한 요종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 채널을 찾아주신 귀한 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종 하나 잘 두었을 뿐인데 가난했던 선비가 조정의 높은 벼슬까지 오르게 된다는 기막힌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이윤겸의 가문은 기울어졌습니다. 병환으로 쓰러지신 아버님을 간호하느라 어머님은 기력을 소진하셨고 3년상을 치르기도 전에 부모님은 잇따라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한때 번성하던 종갓집 안채에는 이제 한 명의 젊은 선비만이 쓸쓸히 남아있었습니다. 이윤겸. 어릴 적부터 총명하다 이름 높았고 글재주가 뛰어나 진사시에 급제한 인물이었으나 부모님 병수발에 세월을 보내느라 벼슬길은커녕 뜰에 무성이 자란 잡초조차 제대로 뽑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살림살이는 날로 궁핍해졌고 가장 먼저 떠난 것은 귀한 책이요 그 다음은 옷가지였습니다. 끝내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농과 밭마저 하나 둘 전당 잡히니 남은 것은 겨우 지붕을 얹은 초가 한 채뿐이었습니다. 노비들도 하나 둘 남의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서로 눈물로 작별하며 떠났고 그들을 보내는 날 윤겸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끝내 보낼 수 없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모의 딸로 오누이처럼 함께 자란 여종 복단이었습니다. 복단아, 너만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곳에 더 머물면 너도 나처럼 가난에 갇혀버릴 테니. 그러자 복단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께 갇힌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스스로 택한 길이오니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윤겸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그녀뿐이었고 모두 떠난 집에 단 한 사람이 남아준 것만으로도 윤겸에겐 세상이 아직 다 무너진 건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새벽이면 복단이의 발소리가 누구보다 먼저 깨어났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김칫국에 나물죽을 풀어가며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 속은 약하시니께 따숩게 드시고 글 한자라도 더 쓰셔야지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 복단이는 객가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풍에 눅눅해진 치맛자락을 추스르며 미역이며 굴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거라도 장에 팔아 쌀 한 대라도 더 사야 쓰겄다. 밤이면 또 바느질이었습니다. 찢어진 도포를 다시 꿰매느라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러도 아프다는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든 복단이의 입가에는 남루하지만 뿌듯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곱아도 단정하게 꿰매야지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도련님으로 시작되어 도련님으로 저물었습니다. 그날도 윤겸은 바람결에 퍼지는 밥 짓는 냄새를 따라 부엌 앞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단아, 오늘은 무슨 반찬을 했느냐? 윤겸이 문을 열자 복단이는 바삐 먹던 국그릇을 숨기려 허둥지둥하다 걸린 듯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사기 그릇 안에는 쌀알이 몇 알 보일까 말까 한 멀건 무죽 한 사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네 밥이냐? 윤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 도련님 드실 건 아까 먼저 올려놓았지요. 연근과 무나물 볶음도 함께요. 잠시 말끝을 흐리던 복단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이건 저에게 이만하면 조카옵니다. 허기만 면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고는 부끄러운 듯 눈을 피하며 조용히 국그릇을 감쌌습니다. 윤겸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낱 여종일 뿐인데 기어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복단이의 손에 들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 음식을 어찌 삼키겠느냐? 너는 굶고 나는 배불러야 한다는 말이냐? 그러나 복단이의 눈빛엔 자신이 믿고 지켜낼
단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깊은 충정이 어렸습니다. 도련님께선 꼭 잘 드셔야 하옵니다. 그래야 글도 술술 써지시고 과거에도 꼭 장원하실 수 있을 테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사옵니다. 밥이라도 챙겨드리지 않으면 전 하루가 허합니다요. 윤겸은 말없이 복단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배불리 먹지 못해도 복단이의 마음엔 허기가 없었습니다. 밥 한 술 없어도 오직 도련님의 장원급제를 기원하는 정성만은 그 누구보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년 봄 기운이 들기 전 고요한 초가을 뜰에 말발굽 소리가 닿으면 복단이는 누구보다 먼저 문 밖으로 달려나가곤 하였습니다. 뜰을 넘어 들어서는 이는 바로 윤겸의 오랜 벗 성지후 도련과 그 뒤를 따르는 다나한 여인 소현낭자였습니다. 윤겸, 너 또 책상머리에 붙어 있었구나. 지후의 변함없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소현은 말고삐를 쥔 채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간만에 문안 올리옵니다. 소현은 세월 따라 숙녀의 풍모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그 모습에도 양반가 규수 특유의 단정함과 기품이 감돌고 조심스러운 말투 속에도 어릴 적 윤겸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소연낭자, 춘삼월 아직 이르지 않았건만 꽃보다 먼저 피셨사옵니다. 윤겸이 공손히 인사하매 소연의 두 뺨엔 엷은 홍조가 스며들었습니다. 도련님, 봄은 제가 아니라 이 집 안채 마루 끝에서 피어나고 있었사옵니다. 그 말에 복단이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였고 방 안에서 차를 다리던 손이 멈칫하였습니다. 찬물이 방울져 솟고 조용히 그녀의 가슴도 출렁였습니다. 그렇게 매해 봄이 오기 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라비와 낭자. 그러나 해가 갈수록 그들의 내방은 단순한 회포가 아닌 또 다른 뜻을 머금은 바람인 양 여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따라 지후는 동네 선비들과 장기 한판 붙겠다 하며 뜰을 떠났고 복단이는 안채에서 솥을 보느라 분주하였습니다. 뜰끝 사랑채에는 윤겸과 소현 단 둘만이 남았습니다. 늦겨울 볕이 포근히 들던 마루, 소현은 윤겸이 내어준 다완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해마다 이 집을 찾을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옵니다. 윤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번잡한 한양과는 다르지요. 다만 고요한 만큼 사람이 스스로를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소연은 미소를 머금은 채 시선을 멀리 뒷산으로 던졌습니다. 예전엔 마냥 도련님과 오라비 따라다니던 어릴 적이 있었지요. 허나 지금은 제 마음이 얼마나 자란 건지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사옵니다. 윤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치맛자락이 가볍게 흔들리고 햇살이 그녀의 고운 눈매를 비추었습니다. 도련님께선 제 마음을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사옵니다. 허나 오늘은 그저 조용히 아뢰고 싶었사옵니다. 윤겸은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부드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마음속에 다른 여인이 있다 하여도 저는 아직 물러설 뜻이 없사옵니다. 그 여인과의 정이 깊겠지만 도련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 이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윤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분명했고 말은 단정했으며 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품은 이는 그 마음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순간 뜰 끝에서 복단이의 짧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겸의 시선이 무심결에 그쪽을 향했고 소연은 그 눈길 하나에 모든 답을 읽은 듯 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으나 그 끝엔 씁쓸한 바람이 닿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향한 눈길 오늘도 여전하시구나.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치맛자락을 가다듬었습니다. 허나 도련님 기억하시옵소서. 양반과 규수의 마음은 쉬 움직이지도 쉬 꺼지지도 않사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뒷걸음질 치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스한 햇살 속 소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걸음 무렵 허름한 담장 밖으로 누군가가 발을 디디었습니다.
도포 자락이 찢어지고 먼지로 뒤덮인 사내였지만 품새만은 허투루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단이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손님, 어찌 오셨사옵니까? 그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습니다. 고을을 떠돌다 길을 잃었소이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이까? 복단이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도련님이 작은 화로 옆에서 책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도련님, 문 앞에 떠도는 가객 한 분이 계신데요. 몸이 추워 보입니다. 하룻밤 방을 나누어 쓰셔도 괜찮으시겠사옵니까? 윤겸은 책장을 덮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복단이는 안도한 듯 허리 굽혀 절하고 밖으로 나가 가객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날 밤 복단이는 집에 남은 식재료를 몽땅 꺼내었습니다. 묵나물 한 줌, 말린 표고, 남겨둔 들기름 몇 방울, 남루한 솥에 정성을 다해 국을 끓이고 굴비 한 마리를 구웠습니다. 밥상이 안채에 오르고 사랑방아는 훈훈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가객은 양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하였고 윤겸도 고개를 끄덕이며 복단이를 맞았습니다. 이토록 정갈한 밥상을 받아보긴 참으로 오래되었사옵니다. 가객이 감탄을 내비쳤고 윤겸도 미소로 답하였습니다. 허술한 살림이오나 마음만은 넉넉하다 하셔도 좋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너머 복단이는 멀찍이 부엌 문틈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나무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앞치마를 털었습니다. 쏟아낸 그녀를 위한 밥 한 톨 남아있지 않았고 굴비의 내장은 벌써 길고양이에게 나누어 주고 말았습니다. 부엌에 홀로 남은 복단이는 입가에 굳은 미소를 걸었지만 뱃속은 바람처럼 휑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 무렵 뜰 한켠 평상에 앉은 가객은 눈물을 머금은 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달빛 아래 그의 어깨는 조금씩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 창너머로 보던 복단이는 걱정스레 뜰로 나섰습니다. 손님, 고요한 밤에 어찌 눈시울을 적시고 계시옵니까? 가객은 잠시 뜸을 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선친 기일이옵니다. 떠돌이 신사가 된 지 오래라 초 한 자루 켤 곳도 없었소이다. 그 말에 복단이는 말없이 안채로 들어가 윤겸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도련님, 오늘 그 가객 어르신의 선친 기일이라 하옵니다. 제사 한번 못 올리고 떠도는 신세라 가슴이 몹시 무거워 보이옵니다. 윤겸은 말없이 앉아있다 한참 후 천천히 연적을 들고 복단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아끼던 연적이니라. 마을 아래 최노인 댁에 가서 쌀 2대박과 막걸리 한 병만 빌려오거라. 상을 차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이니라. 복단이는 연적을 품에 안고 곧장 어둠 속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식은땀에 젖은 채 돌아와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물과 묵은지, 거기에 구운 멸치 한 접시,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고 조심스레 밥을 지었습니다. 그 밤 조촐하나 정성 가득한 제사상이 평상 위에 올려졌고 가객은 끝내 두 손을 모아 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은혜는 처음이옵니다. 선친께서도 기뻐하시리이다. 그의 두 눈엔 눈물이 차올랐고 그 작은 초가 안에선 사람의 돌이라는 이름의 온기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뜰에 가랑비가 잦아들 무렵 낡은 도포를 여민 가객이 조용히 마루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복단이는 항아리 뚜껑을 닫다 말고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덕분에 따스한 밤을 지냈사옵니다. 무엇보다도 남루한 몸이라 차마 선친기일에 술 한 잔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마음, 그 그리움, 이 집의 정성과 따스한 손길로 대신 올릴 수 있었사옵니다. 하늘 아래 그보다 더 귀한 제사는 없었을 것이외다. 허술한 상차림에 무안할 따름이옵니다. 그저 마음뿐이었사온데. 가객은 품 안에서 조그마한 옥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반들반들 윤기 도는 연옥에 희미한 구름 무늬가 아슴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부끄럽지만 들으겠소이다. 아무 보배도 아니옵니다. 다만 마음을 다해 남을 돕는 이는
하늘이 잊지 않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이 옥패 예전에 제 스승께서 알려주시길 진심 어린 손길에 복이 따른다 하셨지요. 이런 귀한 것을 어찌... 귀하긴요. 눈먼 짐승도 품어줄 상냥한 마음에 비기겠소이까. 그대 손에 있는 동안엔 복이 따라줄 거라 믿소이다. 언젠가 과거에 나가실 도련님께 드려도 좋고요. 부적이라 여기시오. 복단이는 두 손으로 옥패를 꼭 받들어 쥐었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가시기를. 가객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비에 젖은 신을 신고 조용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복단이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도우신다면 이 마음 또한 닿겠지요. 몇 년 후 윤겸은 수년간의 긴 궁핍을 뒤로 한 채 마침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단이는 새벽부터 부엌을 분주히 오가며 윤겸을 위한 아침상을 정갈히 차렸습니다. 고슬고슬한 밥에 나물무침, 조심스레 덮은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짐 속에 몰래 챙겨 넣을 이 음식도 정성껏 마련하였습니다. 찰떡 2개, 말린 곶감, 장에 싸온 묵은지까지 윤겸이 가는 길 허기를 면하게 하려는 작은 마음들이었습니다. 도련님, 꼭 급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수모의 세월이 보람있지 않겠사옵니까? 복단이는 눈을 들지 못한 채 조심스레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윤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노잣돈이라 부를 만큼도 못 되는 은전 몇 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단아한 옥패 하나. 예전 그 가객 나리께서 제게 남기고 가신 것이옵니다. 부적처럼 품고 있으면 시험에 운이 따른다 하셨사오니 도련님께 꼭 필요한 물건이라 여겨 드리옵니다. 윤겸은 말없이 옥패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가슴에 꼭 품고는 복단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고맙다 복단아. 내가 꼭 장원 급제하여 다시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니라. 복단이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으나 눈가에 고인 눈물은 닦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수일간의 도보 끝에 한양에 당도하였습니다. 피로는 짙게 내려앉았고 눈은 퀭했지만 그 안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장 앞에 조심스레 섰습니다. 주머니 속 품 안에서 옥패가 가만히 따스한 체온을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치열했습니다. 수많은 제사들이 붓을 들고 글을 지었습니다. 윤겸은 혼신을 다해 답안을 마쳤고 며칠 뒤 과거 시험의 장원 후보 3명 중 1명으로 낙점되었습니다. 장원 인선을 앞두고 대제학은 최종 재가를 받기 위해 영의정을 직접 찾았습니다. 장원 후보 3명 중 마지막 인물이옵니다. 글과 인품이 비범하여 저 낮게 올릴까 하옵니다만 혹 영의정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자 들고 왔사옵니다. 영의정은 조용히 명단을 받아들고 한 글자씩 넘기다가 이윤겸의 이름을 본 순간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윤겸, 혹 이자가 품속에 자그마한 옥패를 지니고 있었는가? 예, 그라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오나 그 옥패만은 마치 목숨보다 소중히 품고 글을 써나가더이다. 그제야 영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수년 전 떠돌던 이름 없는 집에서 받은 따뜻한 국과 정성스런 제사상, 그리고 이 작은 옥패, 바로 그 집의 도련님이었구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르되, 그 옥패를 아직 품고 있다면 그 자는 덕을 갖춘 인물이니라. 그런 자야말로 장원의 이름을 올릴 자격이 충분하도다. 어느 화창한 봄날, 궁궐안 임금은 과거의 장원을 정하기 위해 최종 후보들의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용한 대전 안에서 임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원은 영의정의 선택에 일임하겠노라. 영의정, 어떤 인물이 그대 눈에 남았는가? 영의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경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오래전 신이 암행하던 시절 비바람 치던 어느 날 신세를 졌던 집이 있었사옵니다. 비록 누추하였으나 따스한 국 한 그릇에 선친의 제사상을 올릴 수 있었사옵니다. 그의 말에 주위 대신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의정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듯 눈길을 멀리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집엔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가 있었고 그의 곁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요종이 있었사옵니다. 그들이 차려준 그 밤의 상, 신은 아직도 잊지 못하였사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뜻을 짐작했습니다.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시겠다는 것이요. 영의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남긴 작은 옥패를 지금도 품고 있는 자가 있사온데 바로 이윤겸이라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윤겸은 자리에서 놀라 일어나 급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그 밤의 가객, 그 옥패의 주인께서 전하 옆에 계신 영의정 대감이란 말씀이옵니까? 영의정은 윤겸을 바라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손에 옥패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믿기지 않았소이다. 그러나 그날에 받은 밥상, 정성, 그리고 그 눈빛, 그대가 아니고서야 누가 지니겠소? 윤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의 은혜는 제가 드린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제 인생의 은혜를 베푼 이는 바로 대감이셨습니다. 임금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인연이로다. 이윤겸을 장원으로 삼고 정승의 길을 걷게 하라. 그렇게 한 가객이 입은 작은 은혜와 한 가난한 선비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조정의 큰 인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마을엔 봄꽃보다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윤겸이 과거의 장원을 차지하고 귀향한다는 소식에 마을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한미한 선비 가문에서 급제자가 그것도 장원을 냈다는 것은 마을 전체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채에는 환영의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산함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복단이는 가장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마당에 깨끗이 자리를 펴고 손님들을 맞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복단아, 이제사 네 신세가 펴겠구나. 나으리가 널 거두시겠지? 마을 아낙 하나가 농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무슨 도련님은 이제 벼슬아치신데 소비 같은 것을 무슨... 그때 지후가 성큼성큼 뜰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엔 소현낭자와 그 부친인 성참판도 따랐습니다. 모두들 윤겸의 영광과 함께하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윤겸이 홍단령을 입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말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재간의 위엄이 서려 있었으나 오랜 고향 친구들을 보자 곧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원 도련님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윤겸은 여러 선비들과 어른들에게 고루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연의 부친인 성참판 앞에서는 특히 정중한 예를 다했습니다. 성참판은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윤겸을 반겼습니다. 이제 조정에 나가게 되었으니 우리 소현이와 혼례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성참판의 말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복단이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손님들 대접할 음식을 나르며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과 슬픔이 복잡하게 어려 있었습니다. 축하의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윤겸은 성참판의 물음에 대답 대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뜰 한쪽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한 복단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윤겸이 복단이 앞에 서자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복단아. 윤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단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놀란 복단이는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련님 어찌... 내 장원 급제는 네 덕이었다. 그 옥패가 아니었다면 가난한 선비에 그쳤을 것이다. 복단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의 학식과 재주가 뛰어나시니 그리 된 것이지요. 복단아, 내 아내가 되어주겠느냐? 그 말에 마당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소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성참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어찌 소비 같은 것이... 복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반과 규수도 많고 소현낭자 같은 어진 분이 계시는데. 내 마음은 정해졌다. 네가 거절한다면 난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벼슬을 던지고 말겠다. 지후가 앞으로 나서서 윤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내 뜻은 변치 않는다. 윤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복단이가 내 곁에 없는 영화는 바라지 않노라. 복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기쁨 사이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윤겸의 눈길은 오직 복단이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복단이의 작은 대답에 윤겸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겸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복단이를 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단이가 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요종이 아닌 내 평생의 배필로 보실 것이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지만 윤겸의 단호한 태도에 점차 축하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사랑, 그것은 다가올 조선의 변화를 예고하는 작은 봄바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때로 신분의 벽을 넘고 험난한 세월과 운명을 거슬러 결국 뜻하는 바를 이뤄냅니다. 작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행이 세월을 돌아 다시 되돌아올 때 그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닌 삶 전체를 바꾸는 커다란 기적이 되어줍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재물도 지위도 아닌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